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컨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손조심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래요. 예, 1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16개. 우리가 은근히 또 끈기가 있어. 글쎄 말이야.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1년을 지금 꼬박 거의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더 대단하다. 유니콘님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네.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더 사실 제가 올해 이거 시즌 1 시작하면서 올해 계획으로 유튜브 구독자 1000. 아니 아직 네.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럼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뭔가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달이 남아있다 아직. 뭐 오늘 터집니다. 오늘 터지나요? 아 그런가요? 오늘 그만큼 재밌는 영화인가요? 그럼요. 네. 네, 오늘 그러면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작품은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인데요. 캐서린 비글로우의 1990년 작품 블루스틸입니다. 명작입니다. 명작이죠. 오늘도 명작입니다. 네. 명작이고 더 좀 저희가 그래도 가볍게 이 작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 영화를 VOD로 구매해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 영화에 한 1,000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이 영화가 장르 영화예요. 그렇죠? 범죄 스릴러 액션. 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경찰 영화. 범죄 스릴러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냥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는 뭐 많은 범죄 드라마 뭐 그다음에 액션 영화, 경찰 영화 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정말 그냥 가볍게 아니 그래도 네. 우리가 맞아요, 했던 영화들 영화들에 중에는 비하면 네. 진짜 아주 그냥 이지 팝콘 왓치. 먹으면서 보실 수 이지 있어요. 왓치. 팝콘 영화야, 팝콘 영화, 팝콘 무비. 영화입니다. 네. 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같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좀 아쉽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저희가 네. 구하기 힘든 것들도 좀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쉽게 그냥 진짜 구할 수 있는 영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영화 보면서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 근황 토크를 이게 근황 토크가 트레이드 마크인지 근황 토크 하기 싫어하는 게 트레이드 마크인지 알 수 없다. 매번 녹음 시작할 때마다 이번엔 근황 안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도 근황 토크를 해봐야겠죠? 심평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 토크. 네. 근황 토크. 아니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 그래도 2025년 가기 전에 뭔가 결심한 게 있다면. 네, 2025년 일단 가기 전에 일단 이게 나한테 몰두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막 시간이 막 나고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인생을 좀 나한테 훨씬 더 몰두하고 내가 나를 좀 더 보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막 또 살아오던 뭐랄까 관성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와중에 내가 나를 돌보는 와중에 이제 건강검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또 이제, 올해가 요번이 홀수 연도인데 제가 이제 홀수에 태어나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제 하는 와중에 또 이제, 이거 건강 얘기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네, 뭐, 여러 가지가 소소한 것들이 걸려있는 와중에 다 이렇게 뭐랄까, 이거 수치라고 하는 게 다 찰랑찰랑이에요. 다 모든 게 알죠? 다 이렇게 찰랑찰랑. 너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뭘 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간 등장했죠, 여러분. 네, 지방간 아주 흔한 네. 겁니다. 지방간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치를 낮추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한 3개월, 3개월인가 2개월 후에 보자고 약속을 잡더라고요. 너 이거를 줄여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무슨 운동 하실 겁니까?
일단 또 다이어트가 일단 중요한 거 같고. 아니 그러니까 뭐 식이요법을 할 거예요? 그 근육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요가보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웨이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관절 조심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몸무게를 이 지방간은 몸무게를 5에서 10% 정도 줄여야 된대요. 5에서 10%? 어마어마하네. 그럼 꽤 많이 줄이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 정도 줄이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수치가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 수치가 금방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시즌 2에 봅시다. 복부 비만과 복부 비만을 처리하고 근육 운동을 해서 날씬한 몸매를 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니 근데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는 게 뭐 살을 빼야지, 살을 빼서 뭐 예쁜 옷을 입어야지 이런 목표로는 난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서 이러다가 죽겠는데 하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면 진짜 되게 절박해지더라고요. 나도 체중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혈압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워낙에 지병이 있어도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뭔가 약을 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두통이 막 2주씩 지속되고 이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거든. 그러니까 기회를 삼아 근데 건강하게. 이게 참 지방간이 이게 자각되는 게 특별히 이제 없고. 그렇다. 두통하고도 좀 이게 다르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들 있고 그래서 그게 이게 뭐랄까 확 임팩트가 좀. 제가 지방간 선배로서 이야기해드리자면 그러니까요. 저는 한 4, 5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네, 그때 저는 추적하고 뭐 그 좀 더 했더니. 간까지 해서 어쨌든 심해져서 추적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운동할 때는 지방간이 줄어들지 않고 운동을 안 하니까 되게 줄어들더라고요. 어머, 그거 뭐야? 어떻게 그런지 해야 돼? 몰라.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기의 문제인가? 뭐 그런 그것도 생각도 되게 들긴 중요하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2에 봅시다. 먹는 거 그러는지. 조절을 해야 된다. 나 진짜. 시즌 2에 보고해 주세요. 그럼 손평은 저는 연말 이제 11월, 12월 남은 거잖아요. 계획은 하나가 있어요. 9월에 60kg 정도 뛰었어요. 근데 이제 SNS에 자랑했더니 내 친구가 댓글로 야, 내 차보다 많이 뛰었다. 이러면서 60kg를 뛰었고 요번 달에 이제 10월에 목표가 80kg 뛰는 거예요. 그거 달성하고 나면 11월에는 100kg 뛰는 거를 한 달 동안. 그러면 하루에 한 몇 킬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kg를 뛴다고 하면 하루에 한 5, 6kg씩 20회에서 25회 사이를 뛰면 그냥 나눠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물어보는 것도 무슨 머리 쓰기가 싫어. 한 달 30일 정도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100kg를 뛴다는 게 꽤 부지런하게 뛰어야 되더라고요. 그 너무 부지런해. 그러니까 왜냐면 9월에 원래 100kg 계획을 세웠었어.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 60kg 겨우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거의 부지런하게 매일 뛴 거 아니에요? 근데 9월에는 매일은 못 뛰었죠. 영화도 준비하고 이랬어야 됐으니까. 근데 지금 요번 달에 해보고 있어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은 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80kg를 완수하면 12월엔 추워서 그렇게 못 뛸 거니까. 저게 그렇게 좋다는데 참. 11월에 100kg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재밌어요. 주세요. 시즌 2에 되게 재밌어요. 보고 바랍니다. 두 분 모두. 조평은 저는 뭐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사실 제가 영화를 좀 계속 챙겨봐야지 했던 영화들을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영화들을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올해 가기 전에 좀 영화 나름대로 어쨌든 뭐 그 해 개봉되는 영화들을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저거 하지 않아요? 영자원 사사로운 리스트 꼽지 네, 않아요? 그것도 올해도 해요? 네, 하고 해서 어쨌든 뭐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래도 매해 좀 저만의 루틴으로서 갖고 가는 게 있어서 나머지 영화들을 좀 꼭 봐야겠다 뭐 이렇게 그 생각하고 리스트에 있습니다. 있는 영화 중에 제일 처음 볼 영화 뭐예요? 이것부터 봐야지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아직 박찬욱 감독 영화를 안 봐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그걸 먼저 좀 봐야겠다. 네, 그러고 있어요. 사실 저는 막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 않아요. 생각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다 싫다고 해가지고 재밌어요. 그냥 궁금해서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보시면 고추잠자리 씬이 있거든요.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노래가 나오면서 펼쳐지는 씬이 있는데 그 진짜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아요, 감독이. 프리키하지.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라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한 번 더 봐야겠다. 근데 나중에 그 맨 마지막 장면, 어쩔 수가 없다를 심평은 보셨겠지만 맨 마지막 장면이 내가 어느 영화에서 본 장면이거든요. 그 똑같이 끝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뭔지 생각이 안 나서 네, 여러분들 스포일하기 싫어가지고 맨 마지막 장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너무 궁금해요. 우리 뭐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뭐 약간 연말정산 같은 거 작년에 파일럿 때 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는 시간도 뭐 가져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어쨌든 할 영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는 네, 시즌2 때 다시 재확인 검사하도록 하고요. 검사 받아야 되나요? 네, 검사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블루스틸 영화 들어갈 텐데요. 네, 줄거리 손. 네, 줄거리 부탁해도 될까요? 네, 줄거리 가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던 메간은 드디어 뉴욕시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와 순찰을 나선 어느 날 슈퍼마켓을 털던 강도를 총으로 사살하게 되죠. 인질로 잡혀있던 손님 중 한 명인 유진 헌트는 바닥에 떨어진 강도의 총을 몰래 챙기고 현장에서 강도의 총이 발견되지 않자 메건은 비무장 상태인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고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유진은 훔친 총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데요. 메건의 이름이 새겨진 탄피를 현장에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메건을 막 의심하겠죠. 메건은 누명을 벗기 위해 애쓰는 한편 유진이 연쇄살인범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로맨틱하게 접근한 유진과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진은 곧 본성을 드러내고 메건은 그가 연쇄살인범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유진을 체포하지만 유진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그때부터 메건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메건 주위를 돌면서 그의 주위 사람들도 위협하게 되죠. 메건은 유진을 체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러나 사건은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손에 소중한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메건과 유진은 최후의 결전을 향해 치닫습니다. 짜잔. 네, 역시 줄거리 손. 네. 네,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 경찰이 등장하고 그리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연쇄살인범이 나오는데 이 연쇄살인범이 어쨌든 이 여자 경찰과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 복수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영화가 1990년에 나왔다는 걸 조금 유념하면서 사실 좀 영화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하게도 보일 수 있는 이 영화가 이때 당시에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이 영화가 페미니스트 영화 비평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정말 호평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페미니즘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평가는 헐리우드 장르 영화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평가였던지라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이미 리 커티스, 메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제이미 리 커티스의 정말 그 놀라운 연기와 함께 되게 진짜 오묘하거든요. 이 제이미 리 커티스라는 배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액션에 잘 어울리는 되게 보이시한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굉장히 페미닌하기도 한 그래서 엄청나게 헤테로섹슈얼하게 섹시해요. 맞아. 되게 신기해. 그래서 그거를 그 배우의 매력을 너무나도 잘 살린 사실 또 할로윈의 스타이기도 했었잖아요. 공포 영화인 연쇄 살인범이 등장하는 1979년 그렇죠. 개봉하면서 슬래셔 무비의 전기를 열었던 할로윈의 그렇죠. 파이널 걸 끝까지 살아남아서 연쇄살인범을 퇴치하는 그렇죠. 그래서 늘 언제나 이 피해자
서사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공격받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소녀성이라고 하는 피해자 소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스타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제이미 리 커티스가 어쨌든 커서 더 자라나서 이런 역을 했다는 것도 저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오래된 영화이고 너무나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반복해서 봤을 만한 영화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여자 주인공, 예쁜 여자 주인공이 경찰에 대해서 결국에는 악을 퇴치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간에 아니 너처럼 예쁜 여자가 왜 경찰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전 한 줄 평은 그래서 당신같이 예쁜 여자도 경찰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경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험한 일을 하고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법의 권위를 갖고 누군가를 지켜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경찰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동료 주변 경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자의 권위를 혹은 뭐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어로서 넌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예뻐서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예뻐서 이런 경찰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예쁜 여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찰을 할 만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비하의 말로 쓰였던 걸 지금 그러니까 넌 여자나 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줘서 세무사 남자랑 회계사 남자랑 잠깐 만나는데 그 남자도 너처럼 예쁜 여자가 왜?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3마디쯤 했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라고 하니까 사실 성적 매력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데이트가 파토가 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이제 1990년 작품이라는 걸 제가 유념해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가 이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졸업을 해서 남성 중심인 조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던 때였다.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공적인 조직이든 간에 뭐 공무원이든 뭐 아니면 이런 경찰이든 아니면 군인이든 간에 이런 조직 FBI 뭐 이런 조직으로 여성들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던 그래서 남성 중심의 조직 안에 일종의 분란과 갈등과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남성들이 불편해하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평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조평 다음에 하려고요. 네? 제 다음에요? 그럼 저는 굉장히 좀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제 한 줄 평은 그 캐서린 비글로우의 전작 필모그래피에 대한 한 줄 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폭력과 파워에 대한 집요한 탐구 정도로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그 폭력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힘이란 무엇일까? 결국은 그 물리적인 폭력 이기도 하고 또 그 물리적 폭력과 함께 일종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을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 왜 사람들은 그것에 그렇게 매혹될까? 왜 중독될까? 그리고 그것은 누가 지금 행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끈질긴 이 캐서린 비글로우의 탐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탐구는 어떤 때는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줄곧 동시에 굉장히 거기에 캐서린 비글로우도 매혹되었다 혹은 중독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을 굉장히 그 욕망의 차원까지 좀 깊이 있게 파고 있는 그런 어떤 영화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 말고 또 한편으로는 FBI가 그 여성으로 나오는 제로 다크 서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위험한 영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영화가 그 폭력을 행사하는 중에 고문을 하는
FBI 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직접 고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직접 고문이죠. 직접 고문이죠. 그 고문을 하죠. 그래서 근데 그 고문을 어떻게 이 여성성과 그다음에 이런 식의 고문이라고 하는 폭력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관료주의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 용인받고 맞아요. 그게 권력이 되고. 그게 권력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페미니즘이라는 이름 속에서 혹은 성별 균형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유능함이 하거든요.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유능함, 그것을 그 권력을 다루는 것에 되게 유능함이라든가 그 통제에 대한 어떤 쾌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제로 다크 서티도 되게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 영화가 동시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캐서린 비글로우의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작가성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평, 조평 다음에 하고 싶었었던 이유는 신평의 한 줄 평과 조평의 한 줄 평이 이 블루스틸이라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비글로우의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잘 표현하는 한 줄 평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왜 이런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파고드는가 비글로우의 어떤 작가성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흥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한 줄 평은 비글로우의 아드레날린 월드의 시작. 그래서 사실 비글로우 필모를 쭉 보면 그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에 빠져들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로 뭔가 대의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매혹, 중독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죄 영화를 그러니까 스릴러와 범죄, 그 서스펜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는 게 한편으로는 영화 속 캐릭터들도 그거에 의해서 추동이 되지만 관객들이 이 영화에 빠져드는 것도 엄청난 긴장과 그 도파민을 핸들링하면서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비글로우 영화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 긴장감을 사실 못 견디는 거죠. 현실도 너무 긴장되는 영화까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트로커쯤에서 포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다 봤다. 영화 다 봤고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블루스틸부터 폭풍 속으로 허트로커의 제로 다크 서티까지 사실 이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고 스트레인지 데이스는 그걸 탐구하려 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었나? 이런 생각이 가상세계까지 간 거죠. 사실 그 영화가. 들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또 좀 이따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작품도 다시 보는데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해서 특히 허트로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캐서린 비글로우의 영화들을 페미니스트 영화 평론가들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드레날린, 도파민을 매개하는 폭력과 범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성별의 측면에서 보면 같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드레날린은 남성적인 그쵸. 호르몬인 것처럼 늘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갖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블루스틸과 제로 다크 서티가 사실상 어떻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은 생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같이 또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여성의 경우에는 그거를 정말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전달 물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있는데 억압된 건지 다른 방식으로 분출되는 건지에 대한 사실 이제 이 캐서린 비글로우만의 그 되게 젠더적 관점이 좀 그 페미니스트 영화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캐서린 비글로우를 많이들 그래도 다른 감독들보다는 아실 수 있지만 또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캐서린 비글로우의 또 좀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심평? 네. 비글로우 감독은 이제 51년 출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술조를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들하고 뉴욕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시작했던 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 사업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석사 학위를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영화 이론 비평으로 취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같이 뭐랄까 수잔 손탁이라든지 피터 울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네요. 네, 비평가로서 유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전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좀 조예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교수들을 밑에서 공부를 한 이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단편이 더 셋업이라고 하는 78년도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보면 두 남자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두고서 두 명의 교수가 어떻다 저떻다 분석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들이 이제 이제 싸우면서 거의 이제 자기 논의를 펼쳐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폭력의 기호학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간습이나 장르를 비틀고 수정하는데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그런 감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Touched by The Hand of God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연출을 하면서 일단 영상 작업을 점점 더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장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론 비평으로 석사를 했다 보니 그런 데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작품을 계속 시작을 하면서 상복도 굉장히 있는 편이었어요. 아카데미상 미국에서도 2번, 영국에서도 2번, 그다음에 에미상까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80년대 시작한 감독 치고 여성 감독이 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메인스트림에서 굉장히 인정을 잘 받은 편이고 비평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법자 바이커 영화로 더 러블리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감독을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죽음의 키스라고 하는 또 뱀파이어 서부극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블루스틸입니다. 1990년도 작품이고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아마 인지도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폭풍 속으로라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와 패트릭 스웨이즈가 등장한 영화인데 거의 둘이 엄청 유명해지고 나서 진짜 엄청 영화할 때 딱 찍은 영화라서 그쵸. 아름답기도 하죠.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트레인지 데이즈라고 하는 세기말이라고 세기말이라고 해야 되는지 새로운 시대 시작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근미래에 대한 2000년, SF 영화죠. 그러니까 2000년대쯤에 사실은 이런 논의가 영화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스트레인지 데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과 각본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웨이드 오브 워터 그다음에 K-19 같은 영화 그다음에 허트로커 이 작품으로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쇼상을 수상한 그 최초의 여성 감독이 되었죠. 감독상 받았죠. 네, 그런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계속 아까도 두 분이 얘기해 주셨지만 스파이 스릴러 제로 다크서티 만들었고요. 그러나서는 이제 디트로이트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게 업로드 될 쯤에 우리 팟캐스트 업로드 될 때쯤에는 넷플릭스 공개가 될 것 같은데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작품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여전히 활약하는 현업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곧 데뷔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헐리우드 주류에서 쭉 활동을 한 그런 감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캐서린 비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론 이제 첫 번째 영화는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니어 다크에서 완전히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윌리엄 데포가 출연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퀸틴 타란티노가 나중에 이제 이후에 자기가 엄청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완전 피로 떡칠되는 학살극에다가 뱀파이어들이 뭐 그렇게 멋지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 범죄자들 뱀파이어 깽단의 그 깽스러운 어떤 그 뱀파이어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뱀파이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폭력에 대한 폭력과 그 폭력에 대한 중독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탐구가 정말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블루스틸 만들고 그다음에 정말 폭풍 속으로가 완전히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흥행이 되었죠. 됐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바로 그 남성의 폭력에 대한 중독 그것이 어떻게 브로맨스까지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영화이고 사실 이 폭풍 속으로가 흥행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캐서린 비글로우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제임스 카메론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 기간은 되게 짧았는데 오히려 제임스 카메론과 결혼하고 바로 스트레인지 데이즈를 결국은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 각본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영화 밍밍하게 된 데에는 제임스 카메론의 탓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재미가 없다. 하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제임스 카메론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걸 비글로우가 망쳤다. 그리고 스트레인지 데이즈부터 사실상 약간의 경력 하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게 왜냐하면 투자가 엄청 SF 영화라서 제임스 카메론까지 붙어가지고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됐었는데 이 영화가 완전히 흥행에 참패하고 사실 평도 굉장히 안 좋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글로우의 커리어가 약간의 하향세를 겪었던 그리고 그게 정말 너무 흥미롭게도 결혼에 의해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할 때마다 가끔씩 나오는 주제잖아요. 여자 맞아요. 감독이 남편 만나서 어떻게 됐었다가 되돌아오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캐서린 비글로우의 경력에서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정도 규모의 범죄 액션 영화를 만드는 여성 감독이 사실상 헐리우드에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에는 좀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여성 감독들이. 근데 사실상 이제 없었기 때문에 캐서린 비글로우의 이런 경력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소중한 헐리우드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약간의 가십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비글로우가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헐리우드에서 자기도 어떤 블록버스터 감독,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심이 굉장히 사실 컸대요. 그리고 이미 이제 처음부터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주류로 이렇게 바로 곧장 진입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 같이 작업했던 페미니스트 비디오 아티스트들을 모른 척했다. 아방가르드 아티스트. 모른 척했다. 이런 어떤 뒷담화를 들은 적은 페미니스트 영화, 실험 영화 감독에게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을까요? 비글로우 영화는 워낙 좀 많이 본 것도 꽤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폭풍 속으로인 것 같아요. 폭풍 속으로를 1991년 작품이잖아요. 이거를 극장에서도 못 봤어요. 저는 비디오로 봤거든요. 저도 비디오로 본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비디오 맞아요. 케이스도 생각나고 그 패트릭 스위지랑 키아누 리브즈가 이렇게 옆모습이 있는 이렇게 서핑이기 때문에 바다 이렇게 있는 거라. 워낙에 키아누 리브즈 팬이었어서 그러니까 배우 때문에 잠을 못 잤던 첫 번째 내 배우가 키아누 리브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면서 이걸 빌려봤는데 키아누 리브즈는 당시 이제 그 여중생의 마음이랄까요? 여고생의 마음이랄까요? 정확하게 언제였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설레면서 봤고 패트릭 스위즈는 안 좋아하는데 좋아해본 적이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너무 예뻤던 거죠. 맞아.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국 영화에서 느와르나 스릴러물에 언제나 등장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는 브로맨스의 시작 원형과도 같은 작품은 폭풍 속으로 아니었나.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
우정이라기엔 너무 친밀하고 강렬하고 사랑이라기에는 늘 이성의 여자 파트너가 주인공 옆에 붙어있는 이런 식의 친밀감을 그리는 첫 번째 대중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범죄랑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조평이 이제 대본에 써주기도 했지만 불안당이랑 되게 비교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면 언더커버로 키아누 리브즈가 은행 강도를 잡기 위해 서퍼 조직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패트릭 스웨이지랑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키아누 리브즈랑 패트릭 스웨이지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엄청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핑을 잘 못하는 키아누 리브즈가 저기에 서퍼에 신이 오고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을 듣고 봤는데 이제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패트릭 스웨이지가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파도를 가르면서 정말 신처럼 등장하고 이 순간에 이 남자에게 엄청나게 매혹됐다라고 하는 걸 영화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그 서핑이라든지 아니면 스카이 점프라든지 이런 식의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추동되는 그게 어떻게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자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연동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 너무 잘 보여줘서 여전히 잘 찍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남성성과 폭력과 범죄 그리고 그들의 찐한 우정. 찐한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친밀감. 결과적으로는 키아누 리브즈가 패트릭 스웨이지를 배신을 못해요. 맞아요. 영화 끝까지 배신을 못해요. 그 영화 진짜 원형과도 같은 원형이에요. 그런 영화다. 심평은 혹시 꼽아본다면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비글로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는데 초창기 영화를 더 좀 봤던 것 같은데 뭐 블루스리 최고인가 이런 생각을 좀 왜냐하면 이게 나의 어떤 편견일 수도 있고 내가 더 폭넓게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폭풍 속으로 블루스틸부터 이미 그 캐서린 비글로우라고 하는 감독을 나는 굉장히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여성 영화라고 하는 여성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범주에 내가 넣어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넣을 수 있는 그쵸 감독이니까. 블루스틸은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그 관점으로만 캐서린 비글로우를 나는 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여성 감독을 내가 늘 이렇게 여성주의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또 주류나 장르 영화나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감독이 내가 뭐랄까 편견? 내가 좁게만 생각하고 있는 여성 감독이 그곳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더 큰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그 여성 혹은 여성주의적인 영화 감독들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잊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 속으로도 당연히 굉장히 멋지고 좋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당시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시에 미국 페미니스트 영화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되게 실망스럽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나는 혼란스러웠던. 아니 영화는 좋은데 저걸 영화는 재밌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재밌는 사이에서 게 내가 되게 좀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나. 나는 폭풍 속으로 감독이 여잔지 남잔지 누군지 전혀 모르고 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중학교 때거나 뭐 이럴 때니까. 액션 영화니까. 근데 키아누 리브즈 이러고 본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그때 아마 나는 대학생 때 봤었. 어제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학교 때 나도 비디오를 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대 뭔가 막 열정적으로 한창 각성될 때 각성이 막 시작될 때 그때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럼 해석하기 어렵지. 여성 감독스럽기를 바랬던 것 같아. 뭔가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회고를 해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 블루스틸은 그냥 뭐 안 좋은 뭐
좋아. 안 좋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인지 데이즈를 굉장히 기대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기대가 진짜 많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SF도 굉장히 좋아했었을 때고 그리고 SF로 이제 아마 이게 몇 년 95년이요. 그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제가 SF와 관련된 이제 신의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가진 SF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글들도 많이 있고 SF 소설도 많이 봤었을 때예요. 그리고 또 사이보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런 선언에 약간 휩쓸려가지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를 엄청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성 감독이 미래 사이언스 픽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서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봤는데 보고 났는데 또 너무 실망. 응? 맞아. 스트레인지가 좀 재미없었어요. 아니 이게 막 그때 뭐 줄리 루이스도 한참 여자 잘 나갈 주인공으로 때죠. 엄청 사실은 주인공도 그렇고 감독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지? 여성 감독이 세기말의 비주얼을 이렇게 그리지? 약간 여성주의적인 SF이거나 아니면 여성 주인공에 대해서 뭔가 임팩트 있게 그리길 바랬던 것 같은데 너무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좀 연을 끌었달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얘기하자면 그냥 브루스리 나의 어떤 약간 좁은 캐서린 비글로우를 넓게 이해하지 못하는 틀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최고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저도 폭풍 속으로를 어렸을 때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있는 액션 영화 정도로 봤는데 나중에 허트로커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남성성에 대한 분석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남성성과 폭력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남성적 그 메일 본딩 이라고 하는 연대, 정동, 막 끈적끈적한 감정들이 비트윈 맨 쓴 사람 누구죠? 비트윈 맨 이브 세지. 이브 세지기 말하는 그 남성연대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정말 중독 그런 것들을 엄청 잘 그려낸다. 뭐 이런 저도 거꾸로 오히려 회고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늦기 전에 네, 그럼 영화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좀 영화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프닝이 사실은 거의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잘 만들어진 정말 오프닝이고 어마어마한 저는 오프닝이다. 영화사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오프닝 타이틀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 메건이 어느 집에 이렇게 경찰복을 입고 주인공인 제이미 리 커티스가 분하는 메건이 어느 집에 쳐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 남자가 여자를 총을 겨누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메건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메건과 함께 들어가자마자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굉장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메건이 거기서 침착하게 불안하지만 침착하게 그 남자 범인을 이제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납치된 것 같은 이 인질로 잡힌 것 같은 이 여자가 총을 들고 메건을 이제 쏘면서 이 오프닝 타이틀 나오기 전에 이 장면이 끝나게 되죠. 여기엔 사실상 두 가지 반전이 있는데 아마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야? 뭐 주인공이 죽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경찰 마지막 인간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자가 같이 이 남자 범인과 가해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오프닝 타이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봤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볼 때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새롭게 다 봤는데 그러니까 딱 이제 남자가 여자를 인질로 잡고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페미니스트 영화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치밀한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을 보여주는구만 이랬는데 여자가 갑자기 배신을 해가지고 또 제이미 리 커티스를 쏘고 이것이 시뮬레이션이었다라고 하는 순간 기대를 이렇게 배반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권력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를 다뤄갈 건가 보다. 이런 초대받는 느낌? 이런 것들 좀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심평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조평이 쓴 걸 보니까 이 영화가 그 뭐랄까 오프닝에 진짜 공을 많이 들였구나라는 생각을 저 오프닝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후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부터 저는 이제 임관식 하는 졸업 사진이라고 기념사진 찍는 것까지가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왜 이제 부모님 집에 찾아가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오프닝이라고 좀 맞아요. 3단계로 확장을 해보면 거기 다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좀 들었어요. 조평이 써는 거 보고. 그래서 이 영화 첫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이 첫 장면에서 이 시뮬레이션 장면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권력과 폭력이라고 하는 건 참 성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극명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별의 고정관념으로 설정해 두고 늘 보는데 그걸 흥미롭게 약간 뒤집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왜 메건이 계속 판단에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판단에 실패하는 순간은 그러니까 친밀한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이 자기가 보기에 그거인 순간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계속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트라우마로 있어서 되게 빠르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이 지금 심평이 이야기한 이게 오프닝이 진짜 되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총알 클로즈업 총기에 총알을 넣는 완전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이제 오프닝으로 하나 또 들어가고 그 다음이 임관식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정말 계속해서 저질러 왔다. 아빠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메간이 이제 경찰이 된 동기잖아요. 결국은 이 메간에게는 여성은 피해자, 그다음에 남성은 가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분법, 고정된 이분법이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여성이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한다면 여성은 경찰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 경찰이 되려면 어쨌든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990년에 결국은 여성들이 포스트 페미니즘의 물결 속에서 여성도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파워 페미니즘의 등장인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고 우리도 주류 안에 들어가고 주류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어떤 권력을 전유해서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언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우리는 또 재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고 능력주의하고도 사실상 이 파워는 능력하고도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성이 무력하고 힘이 없고 피해자에만 고정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물론 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경찰이 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여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중성을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이 메간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여성을 구하려고 어머니를 구하려고 경찰이 됐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하려면 나는 이 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오프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의식이 캐슬린 비글로우 작품 세계를 약간 관통하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글로우 본인도 맞아요. 그렇게 주류 안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여성들이 파워 페미니즘을 추구할 때 사실 어떤 딜레마에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서 어느 한쪽만 취할 수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네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조금 더 가까운가? 제로 다크 서티까지 생각해보면.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계속 갖고 있는 화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저는 그 다음에 그 총기에 블루스틸이죠. 말 그대로 경찰의 총이죠. 그 파란색이 이제 경찰의 상징적인 색이니까 이 블루스틸에
블루스틸은 결국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거의 성적 능력이기도 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적 능동성. 팔루스. 그죠. 팔루스. 남성 남근이라고 하는.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체계 사회 안에서 갖고 있는 권력, 제도적이고 뭐 정치적인 여러 권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딱 그 총기가 나오는데 엄청 차갑고 반짝반짝한 그 스틸의 남성적인 스틸의 냄새를 막 풍기면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엄청 멋있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정말 늘 얘기되어 왔던 여성도 물신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신주의자가 되려면 일종의 파워를 사회 안에서 갖고 있다고 상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이거를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추 떨어질라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근데 여성은 이미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신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그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비글로우가 이렇게 맞닥뜨린 질문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도 물신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럼 물신주의자가 된다면 그러면 남성적으로 되는 것인가? 남성적인 조직 세계에 순응해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폭력은 그럼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폭력을 여성도 폭력적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이 영화 안에서 오프닝에 이렇게 쭉 되면서 돼갖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트레이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임관식에 찾아온 가족은 사실 부모님은 안 오고 가족처럼 지내는 여자인 친구, 여사친이 와서 같이 둘이 사진을 찍는데 너무 사실 L커플 같은 느낌을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게 이제 트레이시랑 사진을 찍고 메간이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 제복을 너무 뽐내면서 뉴욕 길을 막 걸으면서 거의 뭐 여자들한테 이렇게 catcalling은 아니고 그러니까 눈짓을 보내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의자인지 소파인지 뭐 여기 딱 앉는데 바지를 살짝 탁 접으면서 앉아요. 이거 진짜로 놀라운 연기 디테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치미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도된 부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의도된 것 같아요. 근데 부치처럼 보이지만 너무 헤테로섹슈얼이잖아요. 사실은 완전 헤테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헤테로섹슈얼 여성의 남성미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그게 이 작품에서 되게 잘 그려지고 있고 부치가 아니라는 게 또 재미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가 저도 이성애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왜냐하면 부치면 어차피 남성성을 가진 일종의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오히려 설명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성애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면 이 이성애 여성은 누구를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다른 남성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헐리우드 영웅 영화들 액션 영화를 보다 보면 여자와 아이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성애 여성은 영웅이 됐는데 파워를 가지게 됐는데 그럼 누구를 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여성을 다 또 더 자기보다 약한 자로 둬야 되는데 자기도 여자잖아요. 그럼 나도 그럼 약하게 돼야 되고 이 동일시와 계속 분리 사이에서 어떤 면에서 또 여성 혐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한 그 여성의 살짝 여성에 대한 혐오라기보다는 약한 여성 혹은 여성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엄마에 대한 미움이 그쵸. 약한 여자에 대한 미움으로 하여튼 또 혐오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오프닝 안에서 트레이시의 이렇게 총을 겨누는 딱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기가 앞에 시뮬레이션에서 실패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모사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연쇄살인범이 동시에 이 메간한테 다시 한번 또 그 포즈를 반복하고 뒤에서 목을 조르고 안아서 총을 머리에 겨누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메간은 내가 이제 파워를 갖고 내 여자친구를 헤테로 여성이지만 구하는 이런 어떤 그림을 꿈꿨을 텐데 그것이 되지 않는 어떤 이 과정을 좀 오프닝 안에 함축적으로 담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오프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없는데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유진이라고 하는 캐릭터 남자 캐릭터 그쵸? 남자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얘는 찌질하다 못해 정말 너무 싫은 인간 중에 하나인데 이 유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진짜 좀 신기한 캐릭터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진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연쇄살인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증권가 트레이더인 그쵸, 거죠. 그쵸. 증권맨이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드레날린이긴 한데 엄청난 트레이딩의 압박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압박 안에서 견디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슈퍼마켓에서 총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신나하면서 범인의 총을 훔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이제 사건이었는데 메간이 이제 신입 경찰이어서 뭐 당연히 신입 경찰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하고 서투를 수 있는데 또 이 여성에게는 어디 너 잘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메간도 너무나 이제 잘해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 이제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우연하게 강도를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이제 그 고객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고객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진이었는데 메간이 결국은 대치를 하다가 그 강도를 쏴서 죽이게 되고 강도가 총을 떨어뜨리는데 이 총을 유진이라는 남자가 쓱 가져가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진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기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근데 왜 가져갔을까요, 유진은? 심평. 제가 답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참 그 사건에 연루되는 게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순찰 돌다가 사실은 커피 사러 갔다가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고 건너편으로 막 뛰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마 프로토콜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혼자 뛰어가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료한테 뭔가 얘기를 타전을 했던지 구원을 요청하던지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왜 경찰이 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는 자기는 너무 총을 쏘고 그런 걸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늘 총을 갖고 총을 쏘고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그랬던 것 같아.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게.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어떻게 경찰이 됐어라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동료 경찰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힘 때문에 경찰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은 당시엔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중적인 느낌이거든요. 그 유진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연쇄살인마를 죽이기 위해서 경찰이 됐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해보면 두 번 대답하는 것의 답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약자라든지 특히 폭력을 자기가 가부장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자기가 총을 가졌다는 이유로 약자들에게 행사하는 사람들을 내가 때려잡기 위해서 경찰이 됐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경찰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그치. 그런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국가가 인준해주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간은 자기가 아주 꿈에도 그리던 그 순간을 자기 혼자 그거를 만난 건 거죠. 자기 혼자. 자기 혼자 그 상황을 처리를 한 거죠. 프로토콜대로 하긴 했어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은 실패했지만 이건 모든 게 다 완벽했는데 그 상황을 마치 그 시뮬레이션에서도 그 은질이었던 여자가 총 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건 거죠. 그러면서 인질이나 마찬가지였던 남자가 총을 가져가 버렸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다 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유진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메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고라고 하는 메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오히려 유연하게 해주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오히려 유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정리를 해주고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 이 폭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첫 번째 시뮬레이션보다 두 번째 이 사건 해결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진이라고 하는 건.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앞에서 원배틀 얘기하고 오늘 이제 블루스틸도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성 때문에 서로 이끌리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등장하는데 원배틀 같은 경우에는 퍼피디아와 록조가 함께 폭주해버린다면 여기서는 유진이 계속 메건한테 너도 나 같은 인간이잖아. 나와 같이 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실 이제 살인범이 될 수 있어. 이런 건데 사실 이제 메간은 그걸 거부하고 공권력으로서 자기의 폭력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울 치료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를 알려주는 어떤 존재였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성별 때문에 또 생겨난 어떻게 이제 이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권력과 폭력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만 굉장히 한쪽에만 몰려 있었잖아요. 그 타당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젠더라고 하는 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백래시도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들이 굉장히 이전에는 진출하지 않았던 더 많은 공공의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걸 보는 뭐 구성원으로서의 남성은 그다음에 여성 자신은 어떻게 적응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도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인물로 인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유진은 증권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마초적인 그런 남성성 대신에 굉장히 오히려 그 사회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메건의 총을 메건의 총이 아니죠. 강도의 총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패티시적인 편집증에 집착을 하면서 자기가 보여주지 못했던 마초적인 어떤 폭력성, 남성성을 메간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간의 이름을 자꾸 자기가 쏘는 총에 탄피에 메간을 어떻게 보면 약간 섹슈얼하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런 분출하는 거에다가 메간의 이름 새겨두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래서 메간을 통해서 자신의 마초적인 남성성을 대리만족하고 메간을 또 지배함으로써 그 지배욕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메간은 그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만의 방식,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폭력성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화해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메간 같은 경우 영화 끝에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당시 미국 사회가 19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70년대 페미니즘 제2물결 지나가고 80년대 백래시와 더불어서 사실 신자유주의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에 미국 남성들이 엄청나게 불안정한 위치로 내몰렸다라는 이제 생각 같은 게 있었던 시대인 거잖아요. 노동력은 유연화되고 고용도 유연화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미국 사회에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던 이 시기에 남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기라는 단어와 붙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해야 되지 않은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남성성 반드시 남성성의 위기, 고개 숙인 아버지 이렇게만 얘기된다라고 할 때 유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남성성의 위기라고 하는 불안을 어떻게 미국 사회가 남성 이미지 안에서 상상했는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영화가 등장해서 되게 인기를 끌었냐면 빅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톰 행크스가 소년인데 어느 날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빌어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어른이 된 거예요. 어린이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뭐랄까 어른의 몸에 갇힌 소년의 이야기이고, 이 소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장난감을 만드는 되게 큰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인 여자랑 만나게 되면서 이 여자가 이 소년을 사랑하는데 얘는 소년이기 때문에 여자를, 성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막 펼쳐지거든요. 약간 미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남성성의 위기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될 수 없는, 아빠가 될 수 없는, 더 이상 권총을 가지지 못한 남자의 불안. 근데 이제 여자들은 막 뭔가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남성성과도 CEO가 되고 네. 막 경찰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시대 정신 안에서 이 영화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탐구하는 영화라는 거죠. 저도 뭐 그 유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아까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정말 그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경제적인 뭐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주어지는 어떤 남성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것과 맞붙어 와 있고, 그다음에 뭐 포스트 페미니즘 안에서 여성들은 막 우린 할 수 있어 막 이런 걸파워 막 얘기하면서 마치 엄청난 기회를 받은 것 같고, 진짜 딱 백내시의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진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 컨트롤, 통제라고 하는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되찾아오고 싶은데, 사실 그 통제력을 다시 남성에게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성에게서 되찾는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뺏겼다고 생각하는 걸. 뺏겼다고 생각하라고 하기에는 이 여성에 대한 엄청난 매혹과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진이 나중에 자기가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거의 매간하게 하면서 왜 나한테 이랬냐라고 왜 그 총을 숨겼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당신만이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너무나 빛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는 여성적인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딱 여성에게 넘어갔다라기보다는 여성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어떤 그 경제 구조,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꼭 굳이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어떤 금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미 뭐 아니면 IT 뭐 이런 것으로 뭐 지금은 어제 남성 중심적이라고 얘기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성적인 것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이미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이 여성에게 마치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을 기르듯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가부장제를 고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를 영속시키기 위해선 가부장이 변해야 되는, 소프트한 가부장으로 그래도 받아줄 만한 가부장으로 변해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 들어오는 것은 받아주되 결국은 그 남성적인 어떤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하는 그 파워에 대한 성격은 바뀌지 않는 그 여성성을 저는 승인하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승인해줄게 어떤 면에서는 너는 너무 아름다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는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간은
그 순간 사실은 거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나는 왜 죽이고 싶었는가? 내 폭력은 어디에 행사하려고 내가 그 폭력이라든가 내가 블루스틸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잊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없다. 너 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정확하게 거부하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메간도 헷갈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걸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의심하니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되게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다가 혼자만 그렇게 가는 건 사실 프로토콜을 어긴 건데 왜냐하면 동료에게 연락해서 같이 가야 되니까 자기 혼자 너무 공명심 나 혼자 너무 잘할 수 있고 이거를 해서 보여줘야겠다는 그 자기가 되게 앞섰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신인의 어떻게 보면 신입 여자의 경찰의 입장이죠. 근데 그런 것 모든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판단을 되게 혼란스럽게 분명히 했을 텐데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실 그 폭력과 나는 구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좀 되게 저는 흥미롭다는 생각은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총이에요. 총. 맞아. 총이에요. 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총을 누가 갖고 누가 누구에게 쏠 수 있는가. 나는 왜 쏘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쏠 때 합법적인가.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메건은 공권력 안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사실 공권력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공권력 자체가 이미 너무 남성 폭력에 그렇죠. 의해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유진을 막 그 메건의 어쨌든 트레이시 가장 친한 여자친구부터 해서 뭐 무작위로 연쇄살인을 벌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유일하게 이해해줬던 닉이라고 하는 형사까지 결국은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갔을 때 너무 재밌는 게 경찰복을 자기 걸 못 입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완전히 막 뽀대나게 입었던 멋지게 막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각 딱 잡힌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레이스 달린 하얀색 브래지어가 있는 이거를 못 입거든요. 결국은 벗고 다른 그 되게 병원을 지키고 있던 다른 남자 중년 남자의 커다란 경찰복을 되게 허술하게 입고 가요. 결국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맞는 거죠. 맞춰주지 않는 공권력이 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공적 어떤 정의가 아니라 사적 복수로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적 복수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어떤 결말이 사실 아직까지는 뭔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990년이 되면 타임즈에서 커버 특집으로 뭘 꼽냐면 여성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카피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 백내시를 지나고 온 90년대이지만 여전히 여자들이 너무 대단하고 성공했고 이제 역차별이 시작됐고 당신들의 세계가 열렸어라고 하는 식의 언론의 말하자면 포장지가 만들어졌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블루스틸이 그리고 있는 그 세계 여성의 세계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가 왜냐면 블루스틸을 가지게 됐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주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공고하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영화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재미있네요. 사실 이게 저는 너무 90년 영화이지만 한국에서도 여전히 좀 비슷한 상황들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여자애들이 말하자면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알파걸이어서 심지어 페미니즘까지 배워가지고 막 우리 불쌍한 남자애들이 짓밟고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불안이라고 하는 건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 여성 혐오의 요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불안 안에서 등장했었던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여경무용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스틸을 보면서 여경무용론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도 능력이 부족한데 뭐 경찰 시험 볼 때 신체
검증하는 시험에서 여자가 훨씬 쉽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는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랑 여자랑 같이 경찰들이 출동하면 여자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서 결국은 남경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뭐 인천 사건이나 대림동 사건이나 이런 걸로 계속 재생산되잖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 주작이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의 직구는 남성적으로만 상상되고 여기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걸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무리 메건이 뭔가 그 파워, 공권력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고 써보려고 하려고 해도 사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피해자에 대한 뭐 또 이해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경험하고 같이 경험한 가족 안에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거. 결국은 조직이 남성 중심적인 어떤 면에서는 그 남성 중심적인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는 이 성차별적인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여성이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어. 난 유능해. 나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유할 거야. 파워를 전유할 거야. 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그런 판단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도 한 그런 묘사가 이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이제 여경무용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증명해내 또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시험 단계에서부터 이제 차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2026년부터 경찰 선발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그다음에 푸시업 얼마 하는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남성 신체와 여성 신체에서 능력차가 날 수도 있는 어떤 기준으로 그냥 근데 이게 경찰 업무에 필요한지 안 한지는 증명되지 않은 신체 테스트였던 거잖아요. 이거 갖고 너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아예 평가 기준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해요. 뭘로 바뀌었는가 좀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게요. 장애물 코스 달리기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장대 허들 넘기, 밀기 및 당기기, 구조하기 그리고 방아쇠 당기기로 테스트 종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기준 똑같이.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그냥 그러니까 힘이라든가 물리력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로 하면 사실은 신체 능력에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 도입이 되기도 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여경무용론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조평 말한 것처럼 경찰의 업무를 진압이나 체포로만 상상하는 거. 근데 사실은 경찰이 해야 될 건 너무 많잖아요. 수사, 조사, 상담, 보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많은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사실 경찰이라는 업무가 그에게 주어진 어떤 공권력이 남성적이어야만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치안이나 경찰 업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 자체를 사실 차근차근 바꿔 나가야 되고 이게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사실 사회가 보호될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또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면에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 메건이 결국은 경찰 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서잖아요. 본인이 직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경찰복을 큰 경찰복을 뺏어서 사실 그것도 이제 그쵸. 불법이죠. 얘를 이제 해가지고 빼서 입고 결국은 이제 유진을 직접 처단하기 위해서 나서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분명히 유진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준 사격을 해서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죠. 진짜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차 안에 되게 무력하게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다른 경찰들이 이제 와서 거의 체포 수준으로 맞아요. 끌어내는. 그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쨌든 참 저는 이 질문이 조평이 여기다 적어놓은 질문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왜 같은 조직의 일원이고 경찰인데 왜 메건의 말을 믿지 않을까?
왜 우리 컬리그 왜 나의 동료로 이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진짜 매번 믿어주지 않잖아요. 다 매건이 옳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총도 네, 그 어떤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첫 장면부터 스스로 혼자 결정해야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마도 보면 경찰 학교 그러니까 폴리스 아카데미에서도 쭉 있었던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 옳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키고 그다음 사건을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도 사건이 잘 종결된 이후 범죄자를 처치한 이후에도 지금 동료들이 믿어주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지어 매우 신뢰할 만한 동료도 믿지 않고 홀로 행동하는 방식을 썼었던 거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매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매건이 참 결과적으로는 매건이 스스로 어쨌든 증명을 했다고 해도 조직 논리가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평은 심평 얘기에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나라도 죽여버리고 싶었겠다. 그건 그렇지. 진짜 아니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진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정말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고 사실 스스로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블루스틸을 가지려고 했는데 내 스스로가 피해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게 만드는 건 사실 매건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찰 조직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진짜 억울했겠다. 그리고 믿어주는 동료 하나는 그나마 하나 있던 동료는 자고 매건이랑 자고 맨날 이 영화 보고 두 분이 계속 아니 왜 이렇게 섹스를 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너무 모든 게 다 플러팅이고 왜 일을 하란 말이야. 아니 90년대 뭐랄까 영화의 맥락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진행이었을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밖에 없어. 에로틱한 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의도적인 삽입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남성의 영웅일 때는 이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 여성을 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상처럼 따라오게 되거나 오히려 이 남성의 강인함을 더 어떻게 보면은 강화시켜주는 심지어 이 여자가 배신자나 스파이일 때조차도 사실 이 남자의 어떤 취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일견 드러내면서 되게 입체적인 인간성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훗 하는 방식으로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여성이 사실상 이 로맨스를 겪을 때 특히 여성 영웅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 여성이 로맨스를 겪었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이 여성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남성에게 종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주관을 갖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여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아무리 주장해봤자 얼마나 안 되는가 이거를 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취약해져 버리고. 그죠. 취약해지는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로맨스를 의도적으로 넣은 것 아닌가 이런 약간 생각은 그래서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속에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어떻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감독의 욕망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연애와 로맨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감독이. 일부러 되게 헤테로섹슈얼하게. 그리고 자기 베스트 프렌드도 굳이 가정을 가지고 출산을 줄줄이 한 여성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저는 이게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런데 물론 스트레인지 데이즈가 되게 저도 가장 실망스러운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비글로우 영화 중에서 근데 그 제임스 카메론하고 딱 유일하게 한 작품에서 사람들이 이 비글로우를 엄청나게 비난했던 이 상황이
살짝 되게 많이 중첩되기도 한다. 이 파워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뭐 그다음에 주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견고한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이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너무 발휘하고 싶고 이 총 같은 권력을 갖고 싶은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자기 삶에서도 아마 많이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난 나를 다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난 여성으로서 여성성도 여기서 충분히 발휘하고 내 능력도 발휘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90년에 만들어진 영화라면 이제 한 20년이 넘게 지나서 사실 제로 다크 서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능력도 일정 정도 받았어. 제한적으로는 받았어. 그러면은 너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까지 할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확장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작가주의적인 감독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블루스틸을 다시 봤더니 제로 다크 서티가 좀 더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되게 그 제로 다크 서티가 진짜 그 경계에 있잖아요. 그 어디까지 이 여자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는가? 제시카 체스타인이 너무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로 다크 서티나 이 영화 뭐 혹은 허트로커까지도 한번 같이 보면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파워의 행사와 중독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계에서 파워를 행사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자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 좀 맞이하게 하는 뭐 영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사실 이 블루스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거의 여성 경찰, 형사, FBI 거의 중독자예요. 덕후예요, 사실. 오덕이다. 사실 저는 어떤 것도 덕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안 본 거의 드라마와 시리즈와 영화가 없다. 정말 쓰레기 같은 영화까지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나 제복 패티시가 있나 했었어. 살짝 있어요. 없을 수 있죠. 네,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있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경찰이 된다면 어떨까? 경찰이 되고 싶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되고 싶다는 아닌데 그게 되게 길티한 어떤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신체적 파워에 대한 동경이 있어. 근데 저는 완장차 하는 것도 좋아하고 완장차는 법의 권력 같은 거 갖고 휘두르고 싶은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 해결을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소탕? 아니 범죄에 대한 즐거움? 이 두 개가 같이 두 개를 같이 해주는 그쵸. 게 범죄가 두뇌 싸움을 하게 하고 뭔가 풀어내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불법적인 걸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쾌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라임에 대한 쾌락과 이 쾌락을 동시에 그래서 같이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거라서 되게 좋아하는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시간상 이 정도에서 다음에 언제 한번 여성 경찰물 얘기를 조평한테 1시간 반을 몰빵으로 주고 들어보자. 법대를 갔었어야 돼요. 법대를. 로스쿨을 갔어야 되는데. 로스쿨을 갔었어요. 뒤늦게 한번 가볼까요? 공부 좀 해서. 2026년에 어떤 새로운 목표로. Why not?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한번 우리의 그 경찰 영화, 여성 경찰 영화 한번 할 수 있는 시즌2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마지막 뭐 못하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이미 리 커티스가 너무 말로 할 수 없이 예쁘더라. 우리 다음에 그런 것도 시즌2 되면 스타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봐요. 제이미 리 커티스 가지고 정말 할 얘기 너무 많잖아요.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스타 중심 좀 새롭게 영화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38페이지는 팟빵, 아이튠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프로젝트 38을 검색하시면 녹음실에서 웃고 떠드는 손조심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각각 편한 플랫폼에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조심에게 힘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38페이지에 광고하고 싶으시거나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5.project38@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낸 페이지 속 어딘가에 머물러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38페이지 지금까지 손 조 심입니다. 안녕. 안녕.